자, 여러분, 이 노래 오랜만에 듣죠? 오늘은 우리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로는 118쪽부터 123쪽까지이고, 한번 북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나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지배체제 어떻게 변화해 나갔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먼저 김일성 지배체제죠. 북한은 참 희한하게도 나라 이름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근데 뭐 민주주의 공화국이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공화국. 왕이 없는 나라가 공화국이죠. 근데 여기는 나라 이름이랑 안 맞게 참 왕이라는 칭호는 안 써도 거의 뭐 왕과 다를 바 없는 권력자들이 이제 권력을 세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일성 지배체제 일단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반대 세력들을 다 전쟁 이후에 숙청해 나가는데 김일성 지배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북한에 계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 수가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죠. 김원봉. 자, 이분 김일성에게 제거당합니다. 이 북한에서. 자, 그래서 왜 독립운동가들 제거해 나가느냐? 상당히 인기도 많고 또 여러가지 운동을 지도해 본 경험, 어떤 누군가를 지도하고 지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김일성에게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 다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내세우는 게 이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도 봤는데 사상의 주체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도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스스로 방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김일성 지배 체제를 절대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중반인가 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북한의 학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귀순한 적이 있습니다. 황장엽이라는 분, 이때 90년대 중반에 귀순해서 당시 상당히 큰 뉴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귀순했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지배체제죠. 김일성의 후계자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군대를 앞세워서 이제 정치인들, 민간 정치인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앞세운 통치를 실시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서는 사람이 김정은 지배체제죠. 그래서 현재 북한은 이 김씨 가문에서 3대에 걸쳐서 권력을 세습해 나가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권력 세습이 무너질지, 무너지고 난 뒤에는 또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 상당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경제 체제입니다. 1950년대에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했던 천리마 운동이라고 합니다. 천리마 운동.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노동력으로 극복해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라고 했던 천리마 운동 하다가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가면 북한이 이 소련이랑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이 50년대만 해도 같이 피를 흘리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우였는데 60, 70년대 가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경제를 한번 자립해보자 라고 해서 자립경제를 추진하는데 쉽게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이 스스로 경제를 하는 건 무리겠다라고 해서 개방 정책을 조금씩 펼쳐나가는데, 먼저 하병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은 외국과 어떤 기술을 합작해서 기술과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는 하병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진 선봉이라는 곳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느낌이 좀 나죠. 자유무역지대. 여기가 어디냐면 나진 선봉지대가 바로 이 함경북도 끝쪽에
여기를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여기 러시아도 가깝고 중국도 가깝죠. 그래서 여기를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어떤 개방 경제를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어떤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등을 설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상당히 가깝게 경제 교류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개방, 다른 나라의 소식에 북한 주민들이 어두워야겠죠.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라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아, 북한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개방이 이루어지면 다른 나라의 우수한 물건들 들어오면서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제 개방에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정부 간의. 자, 일단 이승만 정권 때는 이 전쟁을 한 사이죠. 그래서 당연히 서로 굉장히 미워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개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에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 굉장히 엄격한 반공주의를 추진해 갑니다. 이게 좀 지나쳐서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좀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북진 통일,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진격을 하자, 쳐들어가서 통일을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해 나갑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60년대는 여전히 반공을 앞세워서 통일 논의를 더 이상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독재 정권을 보면 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죠. 그러면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다. 자, 그러면 군인들이 왜 정권을 잡느냐? 어떤 내세우는 명분은 이겁니다. 북한이 위협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통치를 해서 국방력을 점점 튼튼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군인들이 잡은 정권은 대부분 북한의 어떤 위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우리 군인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북한의 어떤 위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60년대에는 역시 반공을 앞세워서 통일론이 금지시킵니다. 근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조금씩 냉전이 조금씩 완화됩니다. 우리 냉전이 뭐라고 했었냐면,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냉랭하게 말도 안 하고 서로 교류를 안 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어떤 대화도 해 나가면서 냉전의 기운이 점차 사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도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성과가 72년 7월 4일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과서 120쪽에 있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보면, 자, 남북한이 처음으로 평화 통일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이 세 가지 원칙에 우리가 합의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 시험으로 낼 겁니다. 120쪽에 보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120쪽 제일 왼쪽 밑에 보면.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그 7.4 남북 공동성명 밑에 설명의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북한이 처음으로 평화 통일의 원칙에 합의했다라는 점이 큰 의미다 라고 여러분이 답지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곧 있다가 다시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되면, 노태우 정부는 박정희 정권 다음 전두환 정권 다음이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정말 끝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합니다. 1991년에.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채택하는데, 이게 줄임말인 겁니다. 이걸 풀어서 쓰면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 그래서 이걸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을 채택하면서 서로 불가침이 뭐냐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북한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면서 이제 햇볕 정책,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햇볕 정책이 원래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동화 알죠? 동화. 해랑 구름이 이제 그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을까 서로 내기를 하죠. 먼저 구름이 열심히 바람도 쏘고 열심히 막 바람 불면서 차가운 기운을 내보내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나그네가 옷을 더 열심히 껴입고 왜 이렇게 날씨가 춥지 하고 옷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가 그걸 보고 자, 내가 하는 걸 잘 봐봐라 하면서 따뜻한 기운을 내보내니까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날이 더워졌지 하면서 옷을 하나씩 이제 벗어서 벗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따뜻한 기운을 계속해서 내보낸다면 북한도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 체제와 이런 것들을 벗겨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금강산 관광 시작되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제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이 당시 북한의 지도하고 있던 김정일이 서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역시 121쪽 제일 밑에 보면 실려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되면서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성이 북한에 있죠. 지금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고려의 수도였는데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사업체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우리 싼 가격에 저렴한 임금으로 우리가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경제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철도가 연결됩니다. 서울과 의주 사이에 끊어졌던 이 철도 연결시키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이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김정일이 만나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6.15 공동선언 때 우리가 약속했던 거 다시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이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정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요즘은 상당히 지금 북한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